나는 내 노후 연금을 털어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다. 그러자 며느리는 뒤돌아서 친구들에게 남편 조종술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다. 나는 낡은 집을 팔아 아들의 강남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해줬다. 그러자 아들은 등기등본의 잉크도 마르기 전 내 궁상맞은 냄새가 귀한 손님에게 옮길까 역겹다며 나를 교회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내쫓았다. 그들은 내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가장 천한 청소부로 일하는 줄 알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다. 그들은 모른다. 이 호텔이 내 죽은 남편과 내가 맨손으로 이룩한 제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쇼는 시작되어야 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허리를 한번 굽힐 때마다 관절 마디마디에서 수십 개의 녹슨 못이 서로를 긁어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힘겹게 걸레를 소독약 푼 물통에 담갔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순식간에 콧속을 파고들어 머리가 어질했다. 객실에 머물렀던 젊은 커플이 남기고 간 아수라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체념한 채 뒷정리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오미숙, 올해 68. 서울 크라운 플라자 호텔의 객실 청소부다. 이것이 내 동료들과 가족들이 아는 나의 신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한강을 굽어보며 강남의 불빛들 사이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 호텔이 내 죽은 남편 박정태와 내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쌓아 올린 제국이라는 것을. 정태 씨가 떠난 후 슬픔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더는 호텔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기력이 없어진 나는 가장 신뢰하는 전문 경영인 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최종 결정권과 최대 주주 지위만을 유지했다. 나는 꼭대기층 사무실의 텅 빈 정막과 끝없는 회의에 염증을 느꼈다. 그리움 속에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손수 만든 제국의 서비스가 지금은 어떤지 직접 보기 위해 나는 김순자라는 가명으로 이곳의 가장 낮은 직원이 되었다. 매일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를 밀며 과거 안주인으로서 시찰하던 복도를 오가는 이 기분은 기묘하면서도 현실적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며느리 최지영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보내드린 링크 보셨어요? 그 샤넬 신상 CF요. 친구들은 다 샀는데 저만 없잖아요. 다음 주에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자리에 변변한 거 하나 없이 나가면 남들이 서준 씨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집안을 뭘로 보겠냐고요? 나는 벽에 기댄 채 너무나도 당당한 그녀의 요구를 들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 박서준. 유망한 TY 그룹의 마케팅 부장으로 앞날이 창창하다. 그리고 그의 전업주부 아내는 모든 에너지를 강남 사모님들의 사교계에 쏟아붓고 있었다. 과시와 비교가 그녀의 유일한 직업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내 얼마 안 되는 현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다. 서준의 승진을 위해 필요한 선물, 손자 형민의 1년 학비가 수천만 원인 국제학교, 분기마다 명품으로 채워져야 하는 지영의 드레스룸. 나는 그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고 할머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가. 나는 수화기 너머로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 이따 보내주마. 전화를 끊고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청소부 월급 통장과 주주 배당금 통장. 호텔에서 나누어 입금해주는 내 개인 계좌의 초라한 잔액을 확인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연금 전액을 지영의 계좌로 이체했다. 모든 것을 마치자 몸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강남 은마 아파트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집을 팔고 내 관갑까지 전부 털어서야 겨우 아들의 계약금을 맞춰준 곳이었다. 등기부등본에 우리 모자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고집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반긴 것은 가족의 온기가 아닌 지영의 혐오스러운 얼굴이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더러운 옷 입고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소독약이랑 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현민이가 맡으면 병나요. 그녀는 현관에 방향제를 미친 듯이 뿌려대며 코를 쥔 채 내게 명령했다. 빨리 베란다 쪽 그 골방 가서 옷 갈아입으시고 당장 씻으세요. 아 진짜 궁상맞은 냄새. 나는 묵묵히 창고를 개조해 몸을 돌리기도 힘든 내 방으로 들어가 작업복을 벗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내가 일부러 시장에서 사와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올렸지만 서준과 지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달시킨 치킨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다음부턴 애쓰지 마세요. 저희 이런 거 입에 안 맞아요. 서준은 TV 경제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지영은 닭뼈를 발라내며 SNS를 구경하다가 갑자기 휴대폰 화면을 서준에게 돌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이것 봐, 오늘 내가 올린 사진. 친구들이 이 가방 너무 잘 샀다고, 자기가 마누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겠다고 난리야. 내가 남편 복 하나는 타고났대. 곁눈질로 보니 바로 오늘 내가 연금을 털어 사준 그 가방이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남편의 서프라이즈 선물. 내 하늘, 내 땅, 내 전부인 당신, 사랑해. 그 순간 입안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이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궁상맞은 냄새나 풍기는 잉여인간이자 현금 인출기였다. 효도라는 아름다운 수위에 겹겹이 쌓여 서서히 질식해가는 산송장. 이 기나긴 악몽에서 나를 깨어나게 한 것은 나를 나락으로 완벽히 밀어넣은 그 연애였다. 서준은 TY그룹의 상무이사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었고 그 성패는 그룹의 핵심 임원 몇 명을 초청해 집에서 성공적인 만찬을 여는 것에 달려 있었다. 이를 위해 지영은 집을 거의 뒤집어 엎었다. 전문 청소업체와 고급 케이터링을 불렀고 집 안 전체에 비싸고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연회 전날 나는 평소처럼 퇴근하며 호텔의 청소 카트를 아파트 건물 아래 구석에 세워두었다. 내일 출근할 때 가져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무심한 행동이 지영의 히스테리에 불을 붙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현관으로 뛰쳐나와 아래층의 카트를 가리키며 내게 소리 질렀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저런 더러운 걸 우리 집 아래에 세워두다니요. 내일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만약 그분들이 우리 집 앞에 저런 게 있는 걸 보면 서준 씨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머니가 청소부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피한데 증거까지 눈앞에 들이밀어야겠어요? 저런 지저분한 건 재수 없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고 단어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의 가장 연한 곳을 정확히 찔러왔다. 나는 해명하려 했다. 지영아, 그건 그냥 잠시만 놓아둔. 듣기 싫어요. 그녀는 내 말을 거칠게 자르고는 내 작은 창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몇 안 되는 내 옷가지와 생필품을 쓰레기 봉투에 마구 쑤셔 넣더니 내 품에 거칠게 떠밀었다. 지금 당장 그 짐 싸서 나가세요. 서준 씨 승진 문제 해결될 때까지 다시 돌아와서 망신시킬 생각 마세요. 그녀는 나를 문 밖으로 힘껏 밀쳤다. 내 몸이 휘청이며 차가운 철문에 부딪혔다. 어느새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내 얼굴을 때렸다. 차갑고 아팠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내 평생의 저축과 맞바꾼 그 집에서. 지영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고 나의 모든 존엄과 희망을 그 안에 가둬버렸다. 나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채 집 잃은 길고양이처럼 처량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이것이 내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서준아,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갈기갈기 찢어졌다.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고 심지어 약간의 짜증마저 섞여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지영이가 날 내쫓았어. 수학이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린 대답이 들려왔다. 어머니, 지영이도 다 저 잘되라고
제 앞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연회가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일단 근처 찜질방에 며칠만 가 계세요. 제가 승진하고 자리 잡으면 좋은 방 하나 얻어드릴게요. 일단 끊겠습니다. 바빠서. 또 끊어진 통화음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던 모성애라는 완고한 조각상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빗속에 미동도 없이 서서 차가운 빗물이 내 몸을 씻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느꼈다. 그 어리석고 무조건적이며 끝없이 주기만 하면 온정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랑이 마침내 이 차가운 폭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씻겨나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빗줄기 속에서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을 바라보았다. 나의 성을. 그래, 잘됐다. 박서준, 최지영. 너희들이 직접, 너희가 쓰다 버린, 더럽다고 여기는 이 걸레짝을 밖으로 내던졌다. 그렇다면 이제 황관의 진짜 무게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차례다. 나는 찜질방 따위엔 가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크라운 플라자 호텔로 향했다. 흠뻑 젖은 싸구려 옷을 입고 청소부 김순자의 모습으로 화려한 로비에 들어섰을 때 프런트 매니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경멸이 스쳤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최고위 임원만이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내 지문으로 최상층으로 가는 권한을 잠금 해제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실 입구를 지키던 비서가 놀라 손에 든 커피를 쏟을 뻔했다. 나는 묵직한 마호가니 문을 밀고 들어섰다. 사무실의 모든 것은 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공기 중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시가와 낡은 책의 향기마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벽에 걸린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한 모습의 남편 대형 사진이 왜 이제야 돌아왔냐는 듯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굽어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모든 부서의 총괄 이사급 이상 임원들 10분 후 최상층 회의실로 긴급 소집하세요. 네, 전원.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10분 후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호텔의 임원 10수명이 각을 잡고 앉아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과 충격이 가득했다. 나는 상석으로 걸어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 하나하나를 시선에 담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 모든 이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오늘부로 나 오미숙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 정식으로 복고하여 회장직을 다시 맡는다.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나는 복귀 후 첫 명령을 내렸다. 법무팀, 리스크관리팀. 즉시 TY그룹과 현재 진행 및 계획 중인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세요. 1시간 내로 모든 자료를 내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다음 날 내 책상 위에는 TY그룹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김 이사가 상세한 상황을 보고했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박서준의 상무이사 승진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 크라운 플라자 호텔과의 100억 원대 규모의 독점 전략적 제휴 협약을 따내는 것이었다. 이 협약은 호텔의 향후 5년간 모든 VIP 고객 자원 연계, 브랜드 공동 프로모션, 그리고 VIP 멤버십 시스템 공유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TY그룹에게는 고급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가장 중요한 발판이었고, 박서준에게는 그룹 최고위층에 바치는 가장 큰 공적이었다. 나는 서류 속 프로젝트 책임자란에 적힌 박서준의 서명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제국을 발판 삼아 제 출세길을 닦으려 하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는 연극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입김을 살짝 불고는 김 이사에게 말했다. 소문을 내세요. 오 회장께서 TY그룹의 이번 제안에 아주 큰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박서준 부장의 혁신적인 정신과 추진력을 높이
다음 주 계약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김 이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의도를 파악하고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나는 알았다. 이 소식이 퍼지면 박서준과 TY그룹은 희열에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모든 판돈과 인맥, 자원을 이 계약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들은 승리의 여신이 두 팔을 벌리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들이 헛된 희망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동안 나는 내 옥좌에 앉아 조용히 거미줄을 쳤다. 나는 호텔의 보안팀 퇴역특수부대원과 최정상급 해커로 구성된 엘리트 부서 잭에 내 효자자들과 며느리를 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흥미진진했다. 사흘도 안 되어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내 앞에 놓였다. 보고서에는 박서준과 최지영이 지난 1년간 3차례에 걸쳐 변호사 자문을 구하며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했을 경우 그 강남 아파트의 공동명의에서 내 이름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한 기록이 똑똑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내가 노인성 치매에 걸렸다는 위조된 진단서까지 준비해두고 있었다. 더 가관인 것은 내가 건넨 생활비를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해외 펀드에 쏟아부었다가 전부 날리고 막대한 빚을 졌다는 사실이었다. 최근 그들이 그토록 나를 악착같이 쥐어짰던 것은 단지 지영의 허영심과 서준의 승진 때문만이 아니라 그 거대한 빚 구멍을 메우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뒤에서 나를 노망난 늙은이 돈 주는 것 말고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조롱한 메신저 대화 캡처와 지영이 친구에게 그 할망구는 왜 죽지도 않아? 죽어야 집이랑 호텔 지분이 다 우리 건데 라고 불평하는 녹취록을 보았다. 내 심장은 더 이상 한 톨의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곧 다가올 복수의 쾌감만이 남았을 뿐. 그들은 나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늙고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했다. 그들은 잊었다. 이 화려한 호텔의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나의 눈과 귀라는 사실을. 그들은 또한 잊었다. 나 오미숙이 박정태와 결혼하기 전에도 명미남과 결단력으로 상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여장부였다는 것을. 수십 년의 모성애가 나로 하여금 기꺼이 모든 발톱을 감추고 온순한 양으로 위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제 나의 착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다시 소개해줄 시간이었다. 계약식 날이 밝았다. 장소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의 최상급 연회장 다이아몬드 홀이었다. 홀 전체는 눈부시게 장식되었고 언론과 재계 명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TY그룹의 임원들은 하나같이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마치 100억 원짜리 계약을 이미 손에 넣은 듯한 모습이었다. 내 아들 박서준은 TY 측 대표로서 몸에 딱 맞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한 올해 흐트러짐도 없는 포마드 머리를 한 채 만면에 봄바람을 띠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최지영은 최신상 디올 드레스를 입고 내가 사준 보석을 걸친 채 자랑스러운 공작새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아첨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소박하지만 질 좋은 어두운 색 정장 차림으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연회장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곳에 잘못 들어온 평범한 노부인처럼. 서준은 금세 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더니 이내 극도의 혐오와 짜증이 담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거의 이를 갈며 내뱉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들여보내준 겁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구경하러 왔다. 구경이요. 여기가 어머니가 오실 만한 곳이에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자신과 내가 대화하는 것을 볼까봐 전전긍긍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서 저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의 눈 속 경멸은 더욱 짙어졌다. 그는 급기야 보안요원 한 명을 손짓으로 불러 나를 가리키며 경멸적으로 지시했다. 이 관계자 아닌 사람 좀 밖으로 내보내요. 주방에서 몰래 들어와 얻어먹으려는 사람 같은데 깔끔하게 처리해요.
젊은 보안요원은 나를 보더니 잠시 흠칫하다가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서준은 보안요원의 이상한 태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바로 그때 단상위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박수로 저희 크라운 플라자 호텔의 존귀하신 회장님, 오미숙 여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팟하는 소리와 함께 내게 쏟아졌다. 연 회장은 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외진 구석으로 집중되었다. 나는 박서준의 얼굴 표정이 오만과 의아함에서 불과 몇 초 만에 경악과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최지영은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잔은 산산조각이 났다.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무대로 걸어 나갔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나를 더없이 맑은 정신으로 만들었다. 나는 연설대 앞에 서서 단상 아래 수많은 경악 어린 얼굴들을 지나 마침내 잿빛이 된 내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먼저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고 힘있게 퍼져나갔다. 이번 협력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주신 TY그룹, 특히 박서준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준의 얼굴에 일말의 요행을 바라는 희미한 빛이 스쳤다. 아직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화제를 돌려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크라운 플라자 호텔은 TY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영구히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TY그룹 임원들의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 나는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나는 뒤편의 기술 담당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 회장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순간 환하게 켜졌다.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선명한 녹음 파일들이었다. 최지영의 날카롭고 천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할망구 진짜 짜증 나 죽겠어. 맨날 궁상 맞은 냄새나 풍기고 언제쯤에나 진명에 넘겨줄 건지 몰라. 뒤이어 박서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참아. 내가 크라운 계약 따내고 상무 달면 그땐 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토해내게 만들 방법이 있어. 나를 조롱하고 계산하고 저주하는 대화들이 한마디 한마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망치처럼 두드렸다. 녹음이 끝나고 스크린에는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한 이메일 기록과 내가 준 돈을 투자로 탕진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내가 노인성 치매에 걸렸다는 위조된 진단서가 차례로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다이아몬드 홀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단상 아래 이미 주저앉아 버린 박서준과 최지영을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박서준 부장, 자네는 자네의 앞날을 위해 비 오는 날 나를 집에서 내쫓고 찜질방에나 가라고 했지? 오늘 나는 우리 호텔을 위해 자네를 여기서 내보내야겠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TY그룹 회장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일어나 마이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박서준, 넌 해고야. 그룹은 즉시 너에 대한 직무유기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성공을 축하해야 할 연회는 공개적인 처형식이 되었다. 박서준은 모든 사람의 경멸과 침뱉음 속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죽은 개처럼 끌려 연회장 밖으로 사라졌다. 그 심판 이후 박서준과 최지영의 인생은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렸다. 박서준은 TY그룹에서 해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실패와 투자 손실로 인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은마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다.
하지만 집을 판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그들의 빚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데는 불과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허름한 반지하방으로 이사했고 최지영의 명품 가방과 옷들은 이미 헐값에 팔려나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수시로 호텔 앞에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 울고 소리치고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다. 핏줄의 정을 봐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저 최상층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들이 벌이는 한심한 촌극을 냉담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보안팀에 지시했다. 저들을 막으세요. 저들의 더러운 울음소리가 제 손님들을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그날의 폭우 속에서 이미 강철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얼마 후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내 명의로 된 본래 박서준에게 물려주려 했던 모든 재산 여러 채의 부동산과 막대한 양의 호텔 지분을 전부 기부하여 두 번째 봄이라는 이름의 특별지원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자식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독거노인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상처받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단 설립 발표회에서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는 한때 여성의 가치가 가정과 헌신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그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 힘을 다해 과거에 저처럼 길을 잃었던 더 많은 여성과 노인들이 그들 자신만의 눈부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결정은 내 어리석었던 전반생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동시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 내리는 가장 철저한 징벌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 인륜마저 저버렸던 막대한 재산은 영원히 그들과 무관해질 것이다. 오히려 그들과 같은 자들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다. 나는 회장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호텔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김 이사가 혼자서도 충분히 회사를 이끌 수 있음을 확인한 후 나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다. 나는 비즈니스의 이전 투구에 신물이 났고 인간의 탐욕을 꿰뚫어 보았다. 나는 그저 내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오미숙 자신만의 인생을 되찾고 싶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나는 재단 활동을 통해 만난 나와 같이 가정의 배신을 겪었던 할머니 몇 분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는 호화 크루즈에 올랐다. 우리는 모두 한때 가정을 위해 살았던 여자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그날 크루즈는 푸른 에게해 위를 항해하고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닷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갑판의 의자에 기대어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며 멀리서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올라 아름다운 호선을 그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서준 세 글자가 떠 있었다. 또 생활비를 구걸하는 전화일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평온하게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을 들어 찬란한 햇살과 끝없는 바다를 향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내 인생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을 뿐이니까. 엔드.